안녕하세요, 이재훈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중소기업과 한 번의 스타트업을 거쳐서 지금은 금융권 대기업에서 DT 전략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직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제 브런치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요를 하는 필명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이직 잡학사전, 줄여서 알쓰리잡을 연재 중에 있습니다. 2에서 5년 차 정도의 주니어 경력도 요즘은 이직이 활발한 것 같은데, 이직이 적당한 시기가 있을까요? 이제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연차 하나만으로 적당한 이직 시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에서 원하는 연차가 그리고 수요가 높은 연차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3에서 5년 차 정도의 연차인데요. 이 연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다 보니까 이제 즉시 전략감이라고 보통 말하죠. 이제 즉시 투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로서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높은 연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차를 활용하신다고 하신다면 다른 연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3에서 5년 차 정도의 주니어 경력도 이직이 적당한 시기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필연적으로 연봉 협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3에서 5년 차는 내가 더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직의 첫 번째 목표가 아마 연봉 상승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3에서 5년 차 정도의 주니어 경력도 연봉 협상이 가능할까요? 이제 지원자의 역량이나 회사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보통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연봉을 올려달라고 때릴 수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근거라는 것들은 회사에서 투입됐었을 때 내가 너한테 얼마를 투자했으니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 라는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근거는 이제 기존의 경력에서 쌓았던 성과라든지 뭐 실적 이런 것들을 정량적인 지표로 내가 과거에 이만큼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서 이만큼 혹은 더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어 라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타사의 오퍼입니다. 보통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지원을 하시고 합격 혹은 불합격을 하실 텐데 합격을 하셨을 때 받았던 오퍼들을 이제 증적 자료로 제출해서 타사에서 나는 이만큼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너네 회사를 가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를 주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직을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업에 합격을 하면 다른 기업 면접은 안 가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일부 기업에만 지원을 하거나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합격은 뭐 하나 기업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여러 군데 합격을 해가지고 연봉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네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봉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사의 오퍼를 많이 받는 것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고요. 저는 이거 외에도 면접을 보러 가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면접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자기 실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했었던 것들, 업무들이나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를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역량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면접을 많이 보러 가라고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직 준비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재직을 하면서 이직을 할까, 혹은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재직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퇴직을 아예 하고 이직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질문을 받았었을 때 거의 한 90% 이상은 재직을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직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좋은 회사에 가겠어 라고 호기롭게 퇴사를 하고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채용 공고가 잘 안 나오고 만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합격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호기롭게 퇴사를 한 만큼
더 좋은 조건으로 갔으면 하는, 그리고 이직의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쉽게 오케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 공백기가 조금씩 쌓이게 되고, 이 공백기는 기업에서 평가를 했었을 때 당연히 좋지 않은 평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 합격률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류 합격은 잘 됐는데 왜 서류 합격은 안 되지? 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점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요. 이 압박감은 면접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어렵게 면접을 갔는데, 나는 이번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 라는 압박감 때문에 100%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면접 합격률은 자연스럽게 또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경제적인 압박에도 이제 쫓기게 됩니다. 이제 심리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이 두 가지에 쫓기다 보면은 판단력이 보통 흐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 이제 어디든 가야 돼 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고,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재직 중일 때는 내가 안 가도 돼 라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연봉 협상을 했었을 때 크게 지를 수가 있는데, 내가 뒤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결렬되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협상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재직을 하면서 이직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취준할 때 공백기보다는 이직을 할 때 공백기가 훨씬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공백기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직 준비할 때는 또 하나 다른 점이 생기는데요. 헤드헌터의 유무입니다. 원래 취업 준비할 때는 그냥 우리가 희귀 잘하는 채용 플랫폼을 보면서 신입 인턴 채용 공고를 찾으면 됐었는데, 경력이 생기면은 또 헤드헌터 분들이 여러 가지 오퍼를 주시긴 합니다. 링크드인에 내 이력서를 등록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내 이력서를 공개를 해두거나, 그렇게 되면 헤드헌터들이 많은 오퍼를 주시는데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 준비할 때는 취준생 때처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헤드헌터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제 기업이 인재 채용을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 채용만 활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공개 채용과 헤드헌터를 병행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헌터만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어떤 인재를 뽑고자 하는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싫을 때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것만 봤었을 때 지원자는 헤드헌터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 반 정도의 기회를 잃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헤드헌터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게 막 권장드린다고 해서 나 채용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헤드헌터 사이트 들어가서 나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올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링크드인이나 블라인드, 리멤버, 원티드 같은 다양한 채용 플랫폼에 이력서하고 경력 기술서를 올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제안 받기만 해둔다고 하면은 알아서 제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직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원서를 넣게 되고 이력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취업 준비할 때 작성하는 이력서와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니어 경력에 이력서 작성법이 있을까요? 주니어라고 하지만 경력직임에는 변동은 없는데요. 신입대하고 경력직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력기술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력기술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이 경력기술서에 잘 쓰는데 할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경력기술서라는 게 이직을 딱 준비했었을 때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과거에 했었던 일들을 당장 생각하려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도 많고, 혹은 왜곡해서 기억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 보니까 자신이 했던 일들을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들에 어려움을 보통 겪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도 꾸준히 저는 업데이트하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경력기술서 잘 쓰는 방법들은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 경력기술서 팁들을 잘 보시다가 자신만의 폼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기 쓰는 것처럼 써야겠네요. 네. 이렇게 이력서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경력직으로서 실무자 면접을 잘 보는 법이 있을까요? 실무자 면접은 쉽게 말해서 지원자가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잘 적응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제를 베이스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꼬리물기식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실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쓴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를 기반으로 그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다라고 했었을 그 경력기술서에 적었었을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만큼의 기여도가 있는지, 보통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꼬리물기식 질문이 많이 이어지는데요.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기여도는 얼마인지를 보통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 협업부서는 어떤 부서가 있었는지, 협업부서와 이제 협업할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쭉 꼬리물기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저는 답변을 준비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 퇴사 사유와 이직 동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신입 면접과는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경력직 이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퇴사 사유와 이직 동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연봉이나 워라밸, 그리고 뭐 회사 동료와의 관계 등 때문에 이직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솔직하게 답변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저희는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하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적절한 대안은 사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저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성장, 그리고 업무의 확장성에 대한 성장,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셨던 이제 제너럴리스트이셨다면은 한 가지 직무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스페셜리스트로의 성장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무의 확장성이라면은 작은 업무에서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관리를 하는 업무의 확장성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키워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팀워크와 적응 능력인데요. 아무리 역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입사를 해서 회사 동료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융화되지 못해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로 큰 손실인데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업에서 이제 온보딩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잘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 앞서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원자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답변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은 자기 주장을 막 강력하게 하려는 태도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자세를 보이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무자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임원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임원 면접에서도 면접을 잘 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실무 면접에서는 실무가 7, 인성이 3 정도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임원 면접에서는 실무가 3, 인성이 7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인성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좋은 인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제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 면접을 준비하실 때 스스로를 많이 세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누구와도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되뇌이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인성이 임원 면접에서 녹아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임원 면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와의 궁합을 보통 많이 보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에서 컬처핏 면접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스타트업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문화와 잘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컬처핏 면접을 보통 보는데요.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처핏 면접을 보기보다는 임원 면접에 같이 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인지를 평가를 보통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는 조금 보수적인 회사인데 이 사람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혹시 수동적으로 일해왔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평가하시게 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당연히 회사에 대한 뭐 가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들은 물론이고, 뭐 각종 요즘 커뮤니티, 뭐 블라인드라든지 뭐 리멤버 같은 커뮤니티에서 지원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하신 다음에 나는 이런 문화와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잘 드러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니어 경력분들은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많은 오퍼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즉시 전력감들을 많이 구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스타트업으로 이직할 때 많은 구직자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내가 가가지고 월급은 잘 나올지, 혹시나 회사가 잘못되진 않을지. 또 그에 반면에 가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은 회사가 잘 돼가지고 나도 같이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꿈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타트업으로 이직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을 고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표님일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대표님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조금 과장을 보태면 저는 스타트업은 곧 대표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이 가지는 경영 철학은 어떤 것인지, 비전과 가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면접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셔야 되시고요. 저는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대표님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트렌드도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고 기술도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피보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피보팅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에 잘 맞춰서 변화하는 능력, 구심점을 두고 잘 변화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은 대표님이 고지식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대표님이라면은 이런 현대의 스타트업 씬에서 살아남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수용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꼭 해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있고요. 나는 너무 어렵다, 대표님 평가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만큼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더 VC라든지 혹은 혁신의 숲 이런 스타트업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표님과의 면접에서도 여러 뭐 전략이라던가 대표님의 철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준비해가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재훈님께서는 이제 소기업에서 스타트업을 거쳐가지고 대기업으로 가셨는데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노하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례들을 좀 겪으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게 흔치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는 한 가지 전략에 집중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한 1년 정도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앞으로 급변하는 트렌드 시장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불현듯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적응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것이 나만의 경쟁력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핫하던 빅데이터, AI 분야로 이직을 2번 성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AI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저는 자신을 했었고 이 새로운 것을 늘 빨리 캐치하고 적응하고 배우는 습득 능력 때문에 지금 금융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D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새로운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서 빨리 학습을 해서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결국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